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초점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전략적 경쟁, 그것이 이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오고 그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 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주로 그 국방 군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먼저 저희들 제일 위에 보면 세계 질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냉전이 끝나고 구냉전에서 91년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탈냉전과 신냉전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냉전이 아닌가 하는 이제 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그 새로운 냉전의 양상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보이다가 이제 트럼프가 나타난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밑에 보시는 새로운 냉전적 양상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고요. 그 사이에서 과거의 유럽에서 인태 지역, 아시아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냉전 이후에 탈냉전 시기에 기후변화나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다시금 등장했다 하는 것이고 그 냉전 때에는 우리가 미소 간의 그 미중간 소련과 중국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련이 이제 붕괴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계가 없는 협력을 다짐한 이것을 분리시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밸런싱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라든가 이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이 있더라. 이런 양상에서 우리 인태 지역을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때문에 영내에서의 전 세계는 아직 아니지만 이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이 중국의 유리에게 변화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위기로 인식했고 이제는 다시 저 전략적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가면서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럼 이제 트럼프 2.0의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패권 국가 누구냐?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 제국이 등장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냉전 때에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태평양 이 반대쪽에 미국이 있는데 이 태평양에는 광대한 그죠? 이게 지구 표면의 2분의 1이고 해수면의 2분의 1, 표면의 3분의 1인데 그럼 힘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 힘을 둘 수 있는 곳은 서태평양의 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섬에 굉장히 주목해 왔었다.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이 섬들을 엮은 것들이 도련선인데 미국은 19세기 말에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이 이렇게 진출해 오면서 이 섬들에 주목을 하면서 도련선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왜?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련선을 활용해서 전투력을 전진 배치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타나 있는 도련선은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1 도련선이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미 국방부가 표시하고 있는 도련선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내려가서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2 도련선은 그 뒤에 있는데요. 또 일본, 괌, 팔라우, 뉴질랜드로 내려가고요. 제3 도련선은 알래스카부터 하와이에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1, 2, 3 도련선이 있고 이것은 미국의 도련선을 중국 해군이 이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한 건데 재미있게도 이 도련선에는 중국은 한국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련선하고 지금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맹 체계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통상 이제 그 유럽은 나토로 다자
조약이지만 여기는 이제 양자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헙 앤 스포크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이 동맹국입니다. 뉴질랜드는 동맹국이었다가 이제 핵 잠수함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해제되었고 결국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1도련선 일대 국가들과 동맹 체계를 구축해서 그들의 전투력을 주둔시키고 제2도련선, 제3도련선에 있는 괌과 하와이의 전투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련선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가? 중국이 힘이 약할 때 이제 힘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금 인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장벽이다. 어떤 장벽이냐? 외부 세력. 미국이 중국이 해양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애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나아가기 위한 돌파해야 될 장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약대, 스프링보드인데 이건 뭔가 하면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의 전력 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 누구의? 미군을 배치해서 중국에 대응하도록 전투력을 스프링보드 시키는 곳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보느냐. 누구든 통제하는 측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도약대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 하나는 지금은 이것일 것이고 중국이 대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이제는 자기들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중국이 본토로부터 해양, 태평양으로 해군과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발전을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중국 봉쇄, 유사시 미군의 전력 투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련선을 극복하고 돌파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강군몽. 시진핑의 중국몽은 두 개의 이제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창당 100주년 이미 이제 달성이 됐고 소강사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그 다음에 2049년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제 건국된 해인데 저 때까지는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이제 중국몽을 가지고 있고 저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군의 전략적인 목표가 강군몽입니다. 강군몽. 그럼 그 강군몽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2020년 이미 지났습니다. 중국 군대가 기계화와 정보화로 군사력을 발전시킨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2035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추진이 되고 있고 21세기 중반 2049년 중국몽이 달성되는 그 해 거기까지는 세계 인류의 강한 군대 미군을 능가하는 군대로 발전시킨다. 이것이 강군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강군몽의 노력들이 이 투사되는 이제 집중되는 가장 큰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A2AD, A2AD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접근, 지역거부, 반접근. 저기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지역거부, 들어왔더라도 거기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1996년에 일본 대만의 이릉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할 때 중국이 막 미사일을 쏘고 그러거든요. 그때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중국은 굴욕을 당하죠. 그러면서 미사일을 개발하라. 다시 항모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격침시킨다. 이런 이제 내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것은 2023년도 미 국방부가 판단한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군의 A2AD, A2AD는 왜 하느냐? 인도지역 내에 있는 미군의 우세를 약화시키고 전력 투사의 이점을 상쇄시키고 미국과 동맹국에 있는 공군기지, 항구시설 인원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했다.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미사일, 그 다음에 공중자산, 그 다음에 ISR 이런 것들로 이제 구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미사일 능력만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1도련선,
이게 제2 도로연선에 다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 순항 탄도미사일 능력의 그 타격 범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한 엄청난 이제 역량들을 세계 최대의 이제 미사일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3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그 어느 세미나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들이 판단한 1999년과 2025년에 전망되는 중국군과 인태사령부가 운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이 중국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A2AD 전력이 미치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위성 전력, ISR 자산들인데 미국이 훨씬 우수하죠. 그 밑에 있는 게 공군 전력인데 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뭐 종류 수량 또 뭐 이 첨단화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밑에 이제 해양 전력이 있는데 보면 인태사가 훨씬 많습니다. 미사일 전력은 미국은 하나도 없고요. 중국은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2025년 올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변해버렸냐? 자, 이제 우주자산은 비슷하고요. 공중자산은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은 최첨단 전력. 여기도 이제 뭐 F-35, F-22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해양 전력 보시면 엄청나죠. 해양 함정. 저게 이제 왜 조선 이야기를 이제 미국이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미사일인데 여기는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ICBM까지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괌에 있는 사드와 한국에 있는 사드 이 두 개만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이제 그 INF 조약 뭐 이렇게 해서 미사일들을 다 이제 폐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죠. 미소간의 협상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중국군의 현대화, A2AD 전력을 강화하면서 영내 미군에 대한 위협이 이 작은 빨간색에서 이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미중 간 군사력의 균형이 미척에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위협을 인식합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1기, 바이든 2기 또 이제 곧 나올 텐데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에 중국을 능력과 의도를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적시를 하고 이제 최대의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보, 국방, 군사 분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이든 행정부 때 기존의 양장 동맹 체계에서 변화를 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영내에 있는 영내 미군의 군사적인 접근과 기지 구축을 좀 더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양자 동맹을 한미일, 미히로, 미일베 이런 소다자, 쿼드, 오크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브 앤 스포크 체계에다가 이것을 묶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티스 라이크, 격자형 네트워크 한다는 게 이때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 우방국이 군사력을 더욱더 확보,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22년 말에 미국도 동의하고요. 호주의 오커스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 필리핀에 대한 무기 공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어떻게 접근하냐. 아무나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의 공유 수준이 높은 나라. 우리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이기가. 일본, 필리핀, 호주. 미군 전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만일에 미국과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더라. 이게 이제 레티스 라이크,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저희는 트럼프를 맞이했는데 트럼프의 특징 뭐 이런 건 보고 트럼프의 희망은 과시적인 업적 달성을 위해서 아마 존경받고 해당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노벨 평화상이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메우느냐? 동맹 우방의 역할과 비용을 늘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중국 경쟁에서의 가지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과거에는 경제였다면 지금은 군사가 더해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인태지역의 핵심 현안, 핵심 군사안보 현안은 한반도였는데 이제는 중국이고 서태평양이고 한반도이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바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이기는 것이고 전술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대신에 동맹 우담과 우방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방위를 적용해주면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고 중국하고 경쟁에 너희들도 참여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말만이 아니라 이게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던 건데 여기에 국방 안보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위협은 중국이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거부적 방어를 하는데 미 동맹의 대중국 종속 시도를 제한한다. 어떻게? 미국의 비용을 줄이면서. 그리고 국방 분야에 무엇을 하라? 제1도련선. 대만 제1도련선이 중국 대응의 1번이라 우선순위가. 동맹은 재래식 방위 분담 자강을 하라. 중국과의 경쟁에도 참여하라. 한국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라, 한국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일치되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이 정책 과제집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보면, 그러면 인태 지역에, 우리를 둘러싼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 첫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경제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올라간다. 중국군의 현대화 전력 정각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따라서 미군의 전략적 균형 회복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영내 충돌 위험은 과거에는 한반도 하나, 단일 정부라 그랬는데,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 또는 남중국해, 다중정부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제1도련선으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참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고, 또 이제 동맹에 대해서 방위도 분담을 하라고 하겠죠.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국방 예산, 주둔 미군에 대한 코스트, 그 다음에 역할 공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선택이 결정되었고 바꿀 수 없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 아시안이나 태도국, 이런 나라들은 해칭을 할 겁니다. 해칭을 하는 이런 양상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북한의 핵 위협, 또 한반도 불안정을 볼 때 한미 동맹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밸런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70년 전에 결정한 이 동맹을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강화, 유지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외교, 군사가 전부 통합돼서 전개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변화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전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방위 분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미국에게만 위협이 아니라 이미 저희에게 위협입니다. 서해, 이어도 이미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회유와 압박 시도가 이제 나타날 텐데, 이것도 우리 혼자만 대응할 수 없으니 여러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기회는 파란색인데 미국이 대중 군사력 균형 회복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경제 군사적인 프렌드리 쇼어링을 넘어서 우리는 동맹이니까 엘라이 쇼어링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보면 K 방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더 강화되고 시진핑의 중국몽이 겹쳐져서 도전이 야기되는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비 분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막 헷갈려 하십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된다. 국방 예산, 디펜스 버짓, 나토에 요구하는 것, 2%에서 3%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 이제 디펜스 버짓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 쉐어링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그 미군이 주둔하는데 운용되는 운용 비용을 내놓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 Special Measures Agreement.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100억 불이냐 뭐 얼마냐 하는 그 이야기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로이 쉐어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들은 나토에서 국방 예산을 이야기하는데도 SMA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 이번에 그 미일 정상회담 할 때 저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1% 안 되던 것을 2022년 말에 2%로 이미 바꿨거든요. 그걸 기시다가 잘 팔았어요. 그래서 넘어갔죠, 이제. 왜? 트럼프 옛날에 내가 할 때 1%였는데 지금 2% 한다고 하니까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할 때는 방위비 분담으로 대응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첫째는 국방 예산 정액하라고 할 겁니다. 왜?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자국군이 주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ISR, 또 우리가 병력 부족 이런 것을 대체하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도 이제 코스트 쉐어링도 높여야 되는데 지금의 틀로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틀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미군 부대에 일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보수를 2배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붕괴된 영향이 미치니까. 지금의 틀이 아닌 SMA의 버전 2.0, 지원 대상과 폭 이런 것들을 늘리는 이제 상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이 행정명령이에요.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이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이 1, 2, 3번을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4번을 받아내는 지혜를 이제 저희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현 수준 유지하고 연합연습 그대로 지속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잘하고, 그 다음 지금 일체형 확장 억제를 만든다 그랬는데 미국이 한국의 그 핵에 대한 위협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공고히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협상의 딜로 사용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얻어내는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동맹의 역할 분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상입니다.